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5장 인플레이션 첫 번째 1절에 해당하는 화폐 수량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폐란 무엇인가 이걸 봤고요. 화폐, 그러니까 통화량을 누가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새로운 민간의 은행에서도 시중은행에서도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이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살펴봤는데, 이를 위해서요 통화량이 물가와 소득과 같은 다른 경제 변수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화폐 수량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폐 수량 이론의 원천적인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휴미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을 중심의 아이디어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와 수량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량 방정식, 네, 이렇게 있어요. 자, 밑에 경제학자가 공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수요라는 말이 나오게 되듯이 거기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에 대한 수요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게 이제 화폐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자, 117페이지 가보시면 화폐 수량 이론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서 비롯된데, 이 수량 방정식인데 그게 뭔가라고 하면, 아니 사람들이 첫 번째 줄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을 했잖아.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줘야 돼. 그게 바로 징표를 주는 게 화폐가 이제 거래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니까 거래를 위해서 화폐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규모가 커져서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화폐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화폐에 대한, 거기 보시면은 소유도 증가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 통화량은 거래 시 교환되는 달러, 화폐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거래 규모와 화폐의 규모가 관련이 있겠군.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량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 방정식은요 퀀터티 이퀘이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V는요 PT 이렇게 쓰게 됩니다. M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화폐와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V는 뭡니까? 하면은 요거는 유통 속도를 나타냅니다.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 그 속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식당도 마찬가지지. 식당도 50명이 한 번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 식당이 점심시간에 한 팀이 왔다 갔어. 그러면 50그릇에 뭐 갈비탕이 팔리는 거야. 10명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식당인데, 그런데 회전수가 되게 빨라가지고 점심 식사 동안에 5번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역시 50그릇의 갈비탕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되고 움직이는가, 그것도 전체 화폐 공급과 중요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격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는 말 그대로 거래량,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규모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왼쪽과 좌변과 우변이 나와 있는데, 우변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우변, 여기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니? 근데 그때 거래 P를 곱한 게 거래 금액이 어떻게 되니? 그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변은 거래를 나타내고요. T는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총 거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죠. 이것도 유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 이거는 일정 기간, 네, 거기 나타낸 총 거래의 수, 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1년 동안 화폐와 교환되는 재화와 용역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P는 전형적인 거래 가격이고요. 교환되는 화폐의 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PT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네. 1년 동안 교환되는 화폐의 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야. 1년으로 하죠. 1년 동안 거래가 되는 거래를 매개하기 위한 화폐의 수, 거래를 위한 이게 화폐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화폐의 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그 다음 수량 방정식의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화폐와 관련된 것인데 M은 통화량을 나타내요. 화폐를 나타내고 V는 화폐의 이 지금 거래, T가 거래니까 거래 유통 속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통 속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거기 책에 있는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폐가 한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속도야.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에 화폐 소유주가 일정 기간 동안 거기 나와 있는 화폐의 소유주가 화폐에 대한 소유주가 변화하는 횟수.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이 사람의 거래를 매듭지어서 이 사람의 지급 결제가 돼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으로 옮겨가는가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은 예예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자, 빵 한 개가 2달러씩 받고 1년 동안 500개를 판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빵 한 개의 가격이 정보를 보면 2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연간 얼마나 판매된다? 50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가 연간 50개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자, P는 한 개당 1달러. 그러니까 이게 한 개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교환되는 거기 보시면 화폐 수는 우리가 PT 이렇게 쓸 수 있어. 저기 PT. 자, 이거는 2달러 한 개 이렇게 곱하기 50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 지워지겠죠. 개 지워지고 자, 그러면 이게 100달러.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100달러만큼이 거기 보시면 교환되는 화폐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거래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거야. 자, 만약에 통화량이 요게 M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달러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M이 20달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총 100달러가 되는 거니까 유통속도 구할 수 있겠죠. 유통속도는 PT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PT는 지금 어떻게 됐다? 100달러 이렇게 있고 M은 20달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5번 화폐가 거래를 매듭지어서 회전한다. 그래서 총 거래 소유주가 5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수량 변수는 4개 변수들이 정의상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수량 방정식은 변수 하나가 변하게 되면 다른 변수들도 뭔가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래에서 소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거래라는 게 이제 여러 번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 거래가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좀 대체하게 되면 그나마 좀 거래보다 좀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거래와 거래 대신 거래에서 소득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거래와 관련된 수량 방정식을 소득과 관련된 수량 방정식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 T 대신에 MV는 PY, 이걸 우리가 좀 더 많이 쓸 겁니다. 각종 시험에서도 거래보다는 이걸 많이 쓸 거야. 이제 휴메 아이디어가 처음에 거래 측면에서 얘기한다 해서 T를 쓰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유통 속도는 거래 유통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유통 속도는 소득 유통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를 화폐의 소득 유통 속도라 하고요.
소득 유통 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의 화폐가 한 개인의 소득에 유입되는 횟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밑에 나와 있는 통화 수요 함수와 수량 방정식 요거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밑에 통화 수요 함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화폐가 거기 나와 있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분석할 때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양으로 나타내서 통화량을 표현하는 게 많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화폐에 대한 요거를 P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화폐보다는 어떤 실물적인 측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기요. 리얼, 실질 화폐 잔고 이런 표현을 써요. 실질. 우리가 어떤 변수를 P로 물가로 나눠주면 다 실질 변수가 되는 거예요. 화폐 잔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네요. 자, 리얼 밸런스라 합니다. 리얼 머니 밸런스. 자, 실질 화폐 잔고는 통화량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가 P로 나눠주게 되면 이 머니, 화폐, 통화량이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통화량의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통화량의 구매력.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가지고 P로 나눠주면 몇 개의 상품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니? 이거죠. 뭐 거기 밑에 예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20달러고 빵 한 개의 가격이 2달러면 실질 화폐 잔고는 빵 10개가 된다. 그래서 한 경제의 통화량을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10개의 빵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화폐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 봐보시면 화폐 통화 수요 함수는 이렇게 화폐라고 써도 돼요. 통화 수요 함수는 네. 자, 거기 보니까 머니 디맨드 펑션은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화폐, 실질 화폐 잔고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니 보니까 Y가 소득이야. 소득의 K만큼 비율로 화폐를 보유하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K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소득 중에서 얼마를 화폐로 보유하려고 하니 그거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이 이게 보통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 소득마다 소득 중 화폐 보유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를 보유하려는 비중.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까요? 통화 수요 함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 함수와 같고 어떤 상품을 수요하는 건 똑같습니다. 실질 화폐 잔고 소유에 따라서 편리함이 상품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왜 소유합니까? 편리하잖아.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이동 속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와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통화를 왜 보유하려고 합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공급된 것만큼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거니까 D자를 빼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밑에 식을 재정리해서 그대로 온 거야. K가 이쪽으로 갔어. 거의 K분의 1 이렇게 식을 쓰고 M 곱하기 K분의 1 PY 이렇게 쓴 거 보이십니까? 앞에 저 V라는 유통 속도를 바로 이렇게 K분의 1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결국 V는 K분의 1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통화 수요와 화폐 유통 속도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 마지막 단락 잘 보세요. 사람들이 소득 달러당 많은 부분을 화폐로 보유하려는 K가 크면 그래서 이게 화폐를 얼마나 보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만약에 K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화폐는 드물게 유통된다. 사람들이 돈을 잘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해야지 딴 사람한테 자꾸 뜨거운 감자처럼 넘겨줄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이 빨리빨리 돌 텐데
화폐 보유 비율이 증가해. 내가 꼭 움켜쥐려고 해. 그러면 당연히 화폐의 유통 속도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V는 K분의 1 또는 K는 V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우선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밑에 일정한 유통 속도에 대한 가정, 그거를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V는 통화량 M에 대한 명목 GDP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V는 PY 이렇게 되니까 유통 속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통화량 요거분에 P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PY의 일정 비율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자,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고전화폐에 해당하는 옛날에는 뭐 사실 화폐가 도는 거라든가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엄청 빠르게 변하고 해서 먼 미래도 아니야. 가까운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뭐 농업시대고 크게 뭐 변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속도, 유통 속도도 상당히 일정하고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단순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현금 자동 지급기가 만약에 ATM기가 지급되면 지급시 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화폐 소지 규모가 떨어지게 돼요. K가 하락하게 되고 화폐를 덜 보유하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유통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ATM기가 등장하게 되면 화폐 유통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에 따르면 화폐 유통 속도가 좀 일정하다? 그것도 뭐 그냥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뭐야? P 곱하기 Y 명목 GDP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명목 GDP P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P를 뺀 요 그냥 단순한 Y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실질 GD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얘는 실질 GDP.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러니까 수량 방정식은 명목 GDP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통 속도가 이게 바로 이렇게 짝대기 그으면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통화량 M이 변할 때 M이 변하면 유통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명목 GDP도 같은 규모의 크기만큼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맨 마지막 제출 볼까요?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경우 일정시 자, 통화량이 경제 내 생산량의 화폐 가치를 결정한다. M이 경제 내의 화폐 가치, 생산량의 화폐 가치, 이게 명목 GDP죠. 생산된 양의 화폐 가치, 명목 GDP입니다. 화폐 가치를 결정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화폐, 물가,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관계를.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이제 무엇이 경제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씩 다시 보면 MV는 PY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의 몇 가지,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볍게 보시죠. 첫 번째, 생산 요소와 생산 함수가 Y를 결정합니다. 그렇지, Y는 어떻게 된다? 뭔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결정돼요. 기술과 관련된. 완전 고용 하에서는 얘가 뭐 고정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중앙은행이 설정한 통화 공급이 M입니다. M이. 거기 보시면은 생산량, 통화 공급 M이 생산량의 명목가치 얘를 결정합니다. M이 PY를 결정합니다. 물론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3번. 세 번째.
물가 수준 P는 생산량에 대한 생산량의 명목 가치의 비율이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P는 여기 명목 가치잖아. 생산량에 대한 명목 가치의 비율. 그러니까 뭐 이 얘기야. 명목 GDP 요거 Y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그냥 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요거 Y에 대한 이렇게요. 당연한 얘기지. 명목 GDP를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P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다시 말하면 한 경제의 생산 능력이 실질 GDP를 결정하고 얘가 생산 능력을 뜻합니다. 한 경제의 생산 능력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실질 GDP를 결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통화량이 명목 GDP를 결정해요. 요거 명목 GDP야. 명목 GDP. 그러니까 P에 영향을 주는 거죠. GDP. 그러니까 뭐 별거 없는 얘기를 뭐 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그래도 따라가 보시죠.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에 대한 이게 실질 GDP에 대한 명목 GDP 계속 얘기하지만 요거 명목 GDP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요게 명목 GDP가 되고 얘는 뭐야? 얘가 실질 GDP인 거지. 그러니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면 그게 P 물가가 되는데 요게 전체 GDP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바로 우리가 봤던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 이론이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의 결론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할게요. 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 자, 유통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요. PY라고 하는 명목 GDP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명목 GDP가 증가하게 되고 생산 요소와 생산 함수가 이미 실질 GDP를 결정해. 그래서 만약에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Y가 고정이라면 이거라면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Y는 고정돼 있으니까 물가만 상승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곱하기로 나타낸 것은 변화율로 표현할 때 더하기가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를 변화율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변화율. 자, 우리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통화량의 증가율은 자, M 유통속도의 증가율, P 물가 상승률, Y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는 뭐 M의 백분율 변화, V의 백분율 변화, P의 백분율 변화 더하기 Y의 백분율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 내역을 살펴봅니다. 거기 보니까 통화량 M의 백분율 변화는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통속도는 백분율 변화는 통화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정하다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회의 관습이라든가 사회 제도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고 그냥 이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P의 변화율이 요게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거야.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가 상승률. 자, 넷째 생산량 Y의 백분율 변화는 요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고정돼 있다 그랬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얘가 고정돼 있다. 그럼 얘도 빵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치? 여기 유통속도 변화 없고 Y의 변화가 없으면 결론은 중앙은행의 통화량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직방 연결을 시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화폐 수량 이론에 따르면 자,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최종적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 물가 잡는 거 있잖아.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물가 상승률 파이라고 쓸게요. 인플레이션율을 통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안정시키면 물가 수준은 안정되고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갑자기 증가시키면 물가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사례 연구, 인플레이션과 통화라는 그 사례 연구가 있는데 살짝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볼까요? 케이스 스터디. 자, 유명한 슈워츠랑 프리드만의 어떤 논문입니다. 거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1976년에 노벨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 유명한 논문을 이제 발표하면서 197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이게 엄청난 그 어느 때든 막론하고 또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화폐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죠. 자, 어떤 의미인가 거기 보시면 화폐 수량 이론에 따랐을 경우에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게 진짜야? 이거를 확인한 거야. MV는 PY에서 유통속도 일정하죠. 생산량 일정하죠. 그러니까 물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데이터를 한번 봤어. 자, 수평축은 몰랐습니까? 거기 보니까 통화 공급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플레이션율,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는가 봤더니, 자, 거기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통화 증가에 따른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대략 점이 어떻게 찍혔어? 30년대 뭐 187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찍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플레는 말이야 돈을 많이 찍어서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증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우 시간별로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본 거야. 그래서 어디서나 요거를 한번 이제 본 겁니다. 언제 요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본 거고, 미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본 것이고, 어디서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많은 나라들이 있네. 거기 보니까 일본, 미국, 자메이카, 튀르키예, 조지아, 말라위, 수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어떤 관계가 돼 있어? 대략 한 이러한 관계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0.74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122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이건 미국 데이터죠. 미국의 1870년 이래로 각 10년마다 미국의 평균 통화 증가율과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두 개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두 변수 간의 이 상관관계를 측정해 보니까 1이 되면 이게 완전 직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에 가깝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선형의 직선에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 여기에 가깝게 돼요. 두 변수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세계 각국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15개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더니 역시 돈을 많이 푼 나라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 미국처럼 돈을 많이 풀지 않은 나라는 인플레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 가보시면
요런 언제나 어디서나 요렇게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요거는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이론은 장기에는 굉장히 잘 부합해요. 장기에는 적합한 설명이 됩니다. 잘 들어맞아요. 근데 이제 단기에는 이제 뭐 단기가 얼마냐, 장기가 얼마냐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거 우리가 경기 순환, 경기 변동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화폐와 관련한 그리고 인플레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아이디어인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폐 주조세, 화폐 발행에 따른 수입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는 PY 뭐 기본적인 것이지만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